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제4회차 기출 인사 2급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을 텐데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졌을지 궁금합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기억에서 좀 사라진 친구들은 있어도 안 배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울 수 있었죠. 맞아요. 기출문제 풀어본 지 저는 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쯤이에요 라고 한다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거듭 회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점수는 오를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그 밑바탕에는 이처럼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는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론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봤을 때 오답이다. 왜 오답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기억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내용이 소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재를 펼쳐서 학습을 해주신다면 탄탄한 학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게 공부를 해주셨다면 문제 하나하나 어렵지 않게 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 클릭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자, 우리에게 중요한 이론도 이론이지만 또 무엇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실무 점수 못 잃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영상 또한 꼼꼼히 살펴주셔서 꼭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ERP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적합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 선생님 지겨워요. 이런 얘기를 아마도 하지 않으실까. 계속 반복적이고 매번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도달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적합한 거 고르는 거였어요. 자, 적합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1번.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한다 라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평준화를 이룬다는 건 올바르지 않죠. 다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보의 비공개 올바르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요. 중복 그 업무를 허용해 주. 옳지 않죠. 배제 이런 말편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럴 거면 뭐 ERP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똑같은 거 똑같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고수해서는 안 된다. 아주 올바르죠. 자,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해도 돼요. 다만 통합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기업 업무별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괜찮습니다. 추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이 2번이 올바르지 않고요. 이 친구가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IT 중심으로만 프로젝트 추진하면 안 되죠.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기준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ERP 시스템을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10초 안에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항상 경영 혁신과 ERP에 대한 이야기는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강 3가지, 특강 3강이 존재하죠.
세 강이 존재하니까 특강 세 강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풀이로 여러분 넘어가셔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이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됩니다.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방법이지만 휘발성, 많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부터 공부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제 맘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우리 실강을 하잖아요. 실강의를 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해봤던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좀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왔다라면 너무 훌륭해요. 왜 그러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이 친구가 정말 많이 쓰이는 그렇죠.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대부분이라고 써 있고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올바르지 않죠. 그죠? 근데 선생님 많이 없어요. 그래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구조화된 데이터와 그죠?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앞전 문제랑 여러분 굉장히 닮았다라고 느낄 거예요. 앞선 그 기출문제들. 왜냐면 만이라는 표현들까지도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만을 뗐어요. 왠지 그럴싸해요. 그렇지만 그럴싸해도 틀렸다. 뭐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활용합니다. 라는 말표현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밖에 없더라.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맞는 이야기. 우리 교재에 쓰여있는 이야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올바른 이야기니까요. 이런 친구들은 읽어주고 이게 눈에 익혀두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차세대 ERP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나와 있죠. 이런 신기술하고 융합이 돼서 독립적이고 고도한 시스템으로 여러분 좋은데 이런 말표현. 분야별 독립적이라는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죠. 그쵸, 여러분? 차세대 ERP도 ERP예요. 그쵸? 그럼 무슨 소리죠? 보다 굉장히 지능화된 그런 경영 시스템이, 기업 경영이 가능한 무엇이 생기는 거죠? 통합 시스템이,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줘야 돼요. 네. 분야별로 각각 독립적이다라는 말표현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ERP. 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ERP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부딪혀서 원격으로 접근이 통제된다. 이런 말표현 맞아요? 올바르지 않죠. 되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클라우드 ERP, 클라우드 기반의 ERP에 진화가 되어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말표현으로 아주 올바른 표현이죠. 진입장벽이 낮게 이런 말표현으로 많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구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는 부분이다. 낮출 수 있다. 이런 말표현이 여러분 주로 쓰이는 올바른 표현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비즈니스 간의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합하고 올바르고 문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올바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충되는 이야기가 없죠. 따라서 3번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또 나왔어요. 4차 혁명. 그죠? 4차 혁명. 정보통신의 그 기술을 활용한 분석의 툴. 그렇죠? 분석 툴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좀 더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계가 부딪히고 있다, 달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편, 한계가 있다, 달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차세대 ERP와는 맞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4차 혁명을 이룩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분석 도구들, 분석의 툴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높은 그 계층의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아주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 문제는 되게 길게 설명해 주시네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 문제는 신규의 문제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낯선 느낌이 들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차세대 ER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 이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지선도형으로 만들어서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만약에 올바르게 고친다면 어떤 내용을 덧붙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럴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쵸? 네. 자, 인간관계적.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인간관계적인 인사관리 요즘 언급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앞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여러분 포드라든지 테일러라든지 메이어라든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짝짓기 하는 그런 형태. 포드 하면 뭐 3S, 그죠? 테일러 하면 과학적 관리, 뭐 이런 얘기 언급 드릴 수 있잖아요. 뭐 테일러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고임금, 저임금 이런 얘기들 매칭해서 뭐 보스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메이어 하면요 호손 실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 처리가 나왔다가 이제 여러분 어떻다고요? 이렇게 인간관계적인 인사관리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자, 인간관계적인 인사관리. 자, 벌써 뭐 문제 읽자마자 여러분 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임금, 저임금 똑같아요. 이렇게 맞춰주면 좋을 텐데 노모비나 임금이나 자, 고임금, 저임금 실천, 저노모비의 실천 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고임금, 저임금의 실천 이것은 무엇이었죠? 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어야 되겠죠. 그쵸?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니까요. 자, 인간적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적인 인사관리에는 인간지향적인 인사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협력관계설, 경영공동체설 주장한다. 이런 말 표현에다가 비공식 집단 이러면 또 메이어. 예, 떠올려야 되겠죠. 메이어의 호손 실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러분 2번, 3번, 4번 읽어보세요. 다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적인 이런 인사관리다라는 것에 개념이 확 들어오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때요? 이렇게 고임금, 저임금에 대한 것들을 딱 들었을 때 테일러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라고 여러분 매칭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6번 보기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여러분 언급이 되어 있네요. 보기를 잘 읽어보셔야겠어요. 그런데요.
키워드 학습을 이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쵸? 자, 직무 분석에 의하여 작성된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각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네, 이렇게 타 직무와의 비교하여 직무에 여러분 반짝반짝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정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답이 툭하니 나오게 되죠. 뭘 얘기하나요? 직무 평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매칭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직무평가도 여러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지만 밑에 있는 직무 설계 또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직무 설계라고 한다라면 무엇입니까? 뭐요?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욕구 또한 충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또한 마찬가지로 동시에 충족될 수 있게끔 직무의 내용과 직무 작업 방법을 뭐 한다고 했죠? 설계하는. 그쵸?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표현으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 내용만 바꿔놓으면 바로 직무 설계에 대한 문제로 맞바꿔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또 선생님이 왜 직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무 설계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이다. 목적이다.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욕구 또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죠. 직무의 내용과 직무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설계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봐봐요. 아무래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봐요. 여러 가지 공부한 것 중에 우리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직무순환, 직무 확대, 그쵸? 충실화, 이런 것들을 막 우리의 생각을 막 상기시켜 주세요. 그럴 때 뭐가 또 떠오르냐면, 아, 맞아. 근무가 지루해지면 안 돼. 나태로움을 느끼면 안 돼. 그래서 로테이션 시켜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로테이션 시켜주면 그렇죠? 뭐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직무 설계의 목적이 이직과 훈련 비용의 예산의 확보가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그렇구나. 3번, 재원 용역의 질과 양적인 개선, 그 다음에 종업원의 동기부여. 그쵸. 이런 내용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인력 과잉의 경우가 문제 출제가 되어 있어요. 인력 부족과 인력 과잉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약간의 변형을 시킬 수 있겠죠. 인력 과잉과 부족의 방법으로 각각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해서 요 사지선명만 바꿔가지고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분? 보기까지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밑에만 바꾸면 어머나 또 새롭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아웃소싱이 나왔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그 핵심 사업만 남겨두고 부수적인 업무는 외주에 의존합니다. 아웃소싱.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아웃소싱을 줍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아웃소싱을 주는데 자, 과잉일 경우에 아웃소싱을 주나요? 인력이 어떨까요?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아웃소싱을 활용하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외주에 의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웃소싱 이렇게 나와 있는 아웃소싱 그럼 또 여기 나와 있는 파견근로 읽어보시면 이 뜻이 올바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웃소싱이나 여러분 뭐예요? 파견 근로 같은 경우는 인력이 어떨 경우 부족한 경우에 행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부족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직무 공유제 또는 직무 분할제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무 분할제 공유제라는 것과 이렇게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디귿과 리을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무 분할제와 다운사이징은 바로 여러분 인력이 과잉되어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들어오죠. 그쵸 여러분? 따라서 인력 과잉일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 분할제, 다운사이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기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정리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떠올랐다면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저는 사실은 이 문제 딱 봤을 때 뭔가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뭐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일까 싶어서 막 뚫어져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냥 하나의 설명이었고요. 그쵸? 네.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주는 거 개념 정리 한 번 더 해주시면서 이렇게 부족 상태와 과잉 상태일 경우에 대처 방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디귿과 리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잘 나와요. 어떤 게요? 여러분, 우리 패널 면접 되게 잘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네, 패널 면접 잘 나왔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나왔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자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 피면접자가 생각나는 대로 거리낌 없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쵸? 그런 표현하는 면접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듣는 그 태도와 고도의 질문 기술, 이런 것들, 훈련, 이런 것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바로 비지시적인 면접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패널 면접은 또 무엇을 얘기했어요?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누구요?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이 말편 되게 잘 쓰이잖아요. 그죠? 그 패널 면접이 되게 메인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도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스트레스 면접이요? 정말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 뜸합니다. 뜸할 때 또 반짝반짝 한번 또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한 번 더 눈에 담아 두실 필요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교재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자, 10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인사고과의 평가의 오류, 여러분 인사고과 평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때요? 참 잘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네, 그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화 경향은 그렇죠. 대다수를 어떻게? 그냥 중간 정도로만, 그 점수로만 판단하는 경우다. 그렇죠. 자, 관대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관대하게,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맞습니다. 엄격화는 어때요? 엄격화는 굉장히 타이트하죠. 어떻게? 가혹하게 평가한다. 이런 말표현 아주 좋네요. 그래서 평균 내보면 다 이하로 떨어져 있네요. 평균 이하. 그렇죠? 네, 이런 말표 아주 좋아요. 네. 현혹 효과, 여러분 우리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였나요? 특정의 피고과자가 다음에 평가될 피고과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개개인을 서로 비교할 때 나타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현혹 효과라고 안 하죠. 대비 오류. 같은 말, 대비 효과라는 말 표현으로 시험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바꿔 놓으셔야겠죠. 현혹 효과 아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문제 11번 가도 되겠어요? 네. 자, 어떤 상황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하고요. 이 말 나오자마자 벌써 답이 손이 갔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을 제시하고 교육 참가자가 이 행동을 이해하고 그대로 반복하고 그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대로 반복을 하니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그렇게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행동 모델법이라고 얘기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동 모델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줘야 되겠지만 액션 러닝 하면요. 네. 뭐 제3의 여러분 어때요? 물결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육 훈련은 제3의 물결이다. 이런 말 표현으로도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엔 그런 핵심적인 그 표현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러닝이라고 하면 행동 지향적인 교육이라는 이런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브레인스토밍 하면 적절한 소수의 인원을 모아서 자유롭게 이 아이디어를 대방출하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인바스켓법 하면요. 인바스켓법이라면 말 그대로 바스켓 안에 여러 가지 쪽지들을 막 섞어서 즉각적으로 펼쳐보면서 하나씩 펼쳐보면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그렇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 있겠죠? 자, 보기란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잊혀졌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신다면 놓치지 않고 모든 문제 풀어내실 수 있어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문제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문제 대응에서 여러분 그 전문가가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리더십. 여기까지가 그냥 끝이죠. 그쵸,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라고 얘기했었죠? 코칭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 제가 막 백종원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코칭 리더십에 가깝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았던 여러분들하고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리더십, 빛나는 리더십에 매칭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매칭해 놓으면 어때요? 시험장에서도 떠오를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재빠르게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엔 카리스마 리더십 같은 경우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옆에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여러분 변혁적 리더십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카리스마 리더십을 살짝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쭉 안 나오다가 카리스마 리더십이 툭 하고 나오면 굉장히 또 생소하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들어가서 카리스마 리더십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여러분 요거 별표였잖아요. 그쵸? 네.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쵸? 네. 직접 그 지급의 원칙 반드시 누구에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쵸? 직접 지급의 원칙. 전액, 여러분 지급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임금을 쪼개서 주면 돼요? 네. 오늘은 200원, 내일은 300원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쵸? 너무 조금 줬나요? 네.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액 지불의 원칙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현금 여러분 보세요. 현물이라고 써 있어요. 물건으로 줘도 돼요? 물건으로? 안 된다. 현금
지급의 원칙이에요. 현금으로 줘라. 현물이 아니다. 그쵸? 현금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것이다. 즉 통화로 지급해줘야 한다. 그래서 통화 지급의 원칙이라고도 했고요. 뭐 현금 지급의 원칙이라도 표현이 된 적도 있어요. 사지선다용에. 하지만 통화 지급의 원칙 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현물과 현금은 다르죠. 그쵸 여러분? 네, 물건으로 여러분 일한 만큼 물건 드릴게요. 네. 뭐 제가 여러분 말에 시계 만드는 그런 회사다. 여러분 그동안 근로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달 월급은 시계 100개로 드리겠습니다. 그죠? 올바르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학습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정 기일 지급. 여러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 줘야 합니다. 정기 지급의 원칙 같은 말입니다. 일정 기간의 지급이나 여러분 똑같겠죠? 정기 지급의 원칙 동일하다. 매월 여러분 일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 줘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임금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자, 성과급이나 할증급제 같은 경우는 특수임금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능률이라고 얘기하죠. 능률에 따라서. 그래서 능률급제 이렇게 얘기하죠. 능률급제로 나누어서 공부했어요. 자, 기본급과 직무급, 직능급, 자격급은 임금체계 중 기준 외 임금에 해당한다라는 말표현. 어때요? 올바르지 않죠? 외가 아니라 기준 내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임금 피크제라고 하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만 따로 이렇게 나타내 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올바른 거 3번이 되겠고요. 자, 기업의 임금 수준이 나왔어요.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생계비 좋죠? 네. 여러분 타 업종의 임금 수준이라는 말표현은 아마 이것을 대신해서 쓴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시장의 요인에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이제 아주 명확하게 그래 인정해 줄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도 인정할 수 없는 게 여기 써 있어요. 기업의 규모라니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기업이 지급할 수 있어? 그쵸. 그걸 고급스럽게 기업의 지급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건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1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보기,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임금의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미리 설정된 표준 이하의 일을 한 직원에게 한 계단 낮은 임금을 표준 이상의 표준이 뭐 이제 뭐 10이다 라고 하면 10개다 라고 하면 10개 이상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한 계단 더 높은 임금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과급 제도라고 얘기하죠. 그쵸? 네, 성과급 제도, 성과급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어떻습니까? 바로 보여지네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아니겠죠. 기본급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아니죠. 그쵸? 근로자의 작업 또는 노동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과급제를 이야기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적용 대상자는 점박이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점박이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뭐 근로자와 사용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사용자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18세 이상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쵸? 그런데요 앞에 뭐라고 들어가 있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그러니까 가입 대상자가 사업장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조금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쵸? 국민연금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속하는, 그쵸?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 이들을 우리는 대상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이렇게 보세요. 앞에서 제가 적용사업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이라는 말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지역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쵸? 이렇게 지역가입자, 이런 지역가입자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그런데 아니에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국내 거주 18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그쵸? 국민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번, 이런 말표현, 모든이라는 말표현 틀렸고요. 그쵸? 이런 거 조금 이제 체크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용근로자 1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밑줄을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언급될 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쵸? 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되나요?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저는요, 1급보다 2급이 훨씬 더 이렇게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와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아요. 1급보다 2급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득세와 연말정산 그 챕터에서는요. 각각 연말정산이 뭔지, 개념 정리, 종합과세가 뭔지, 분리과세가 뭔지, 이렇게 원천징수라는 게 뭔지, 이렇게 개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렇게 인적공제라는 말표현을 쓰면서,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기본공제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공제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것과 추가공제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중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추가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로자 우대라든지 장애인 공제라든지, 그쵸? 또 뭐 얘기했죠, 제가? 부녀자 공제, 그쵸?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 이런 것들 떠올려야 되겠어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장애인 공제 나와 있죠? 한부모 공제 나와 있죠? 경로 우대자 공제 나와 있죠?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건 뭐 있죠? 부녀자 공제가 안 보이죠? 부녀자 공제. 그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 아닌 거 골라주세요. 위탁아동 공제, 이 친구는 3번. 위탁아동이라는 것은, 위탁아동일 경우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왔었죠? 네,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이라든지 위탁아동이라든지, 그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20세 이하인 위탁아동,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말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위탁아동 공제라고 써 있어서 기본공제 아니면 인적공제 저런 게 있었나? 라고, 인적공제래요. 추가공제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18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보기에 대한 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들어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취재나 연구, 그렇죠. 보통 연구, 정말, 그쵸? 그 다음에 취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죠? 네, 이런 디자인 업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업무 수행 방법이나 수단, 시간 배분 등이 근로자 재량에 따라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손을 들고 있어요. 저요. 그죠?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보다 성과에 의해서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합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말 잘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라든지 지금 동그라미 3번과 4번에 언급되고 있는 선택적 시간제라고 하면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누가? 근로자가. 이런 말표현을 키워드로 잡아두시면 절대 혼돈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포인트 잡아서 키워드로 학습을 조금 진행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높대요. 여러분, 가장 낮은 거 오픈숍. 그죠? 가장 큰 거 뭐라 그랬죠? 클로즈드 숍.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오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단박에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로즈드 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유니온 숍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클로즈드 숍과 오픈 숍의 중간 단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채용할 때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노조에 가입이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뭐죠? 유니온 숍이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유니온 숍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다시금 나올 때 된 것 같고요. 에이전시 숍 하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에이전시 숍 하면요,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 강요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러분 노동조합비에 여러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뭐 한다고 했죠?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 게 뭐라 했죠? 에이전시 숍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들을 좀 상기시켜주면서 기억해 주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게 다음번엔 메인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자, 20번. 자,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라고 해서 보았더니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체 협약에 대해, 그쵸, 그 효력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그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강제적인 이런 말표현 좋죠. 강제적인 효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표현 보자마자 나올 수 있어요. 정답은 뭐가 되나요? 여기 나와 있는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채무적 효력이 참 여러분 시험 문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채무적 효력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협약의 당사자의 권리라든지 의무에 대한, 그죠? 의무과항에 대한 조항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조금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챙겨주시고요. 지역적 구속력이라든지 일반적 구속력 이런 내용까지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여러분 어때요? 홈페이지 주소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을 텐데요. 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론 끝났으니까 실무도 한번 피드백하고 학습을 이어가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힘드셨나요? 그럴 수 있죠. 그쵸? 하지만 내가 잊혀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잘 해주신다면, 차근차근히 올라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시험장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